오늘 직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처음에 생각한 이유가, 앞에 사례를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더 정확하게 뭐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전문가를 따고 나오게 되면 중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만,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거의 이제 회사 생활이나 뭐 어떤 연봉이나 뭔가 협상에 대해서는 되게 수동적이고 경험 없고 한 되게 어린이의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도 되게 부족했고 지금도 지금은 글쎄요. 과거에 저보다는 성장을 했지만 이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했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일하면서도 스스로 뭔가 권리를 찾거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 하나 적게 받고 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적게 받고 많이 일한다고 해서 나한테만 뭐 고생스러운 일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시장의 경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석사 졸업하기 전에 알고 나가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되게 녹록지 않죠. 지금 18만 원이 거의 평균적인 것 같고, 거의 20만 원 이상을 주는 데가 서울 안에서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짠 데는 여기 체크라고 써놓은데 막 13만 5천 원. 그리고 어디냐? 상담비의 30%도 참 진짜 이거 5대 5는 줘야 사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3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억해 두셨다가 가지 마세요. 근데 뭐 이런 자료들은 사실 뭐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근데 저희가 더럽게 받지 않으려면 사실 꼭 해야 되는 말이 얼마나 줄 수 있냐는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를 받아도 될까? 아니면 그 정도를 달라고 먼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나 그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안 써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건 프리에 한해서예요. 프리에 한해서 연봉의 그 페이에 대한 말을 언제 꺼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전문가를 땄으면 그냥 페이는 어차피 프리로 일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시간을 그쪽에서 돈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페이는 얼마나 생각하시냐, 얼마 주고 있으시냐. 근데 그걸 처음부터 저는 물어보는 게 맞다고 입사 지원할 때부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면접을 가서 그쪽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원장도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그냥 뭐, 뭐, 저도 프리랜서로 여기저기서 일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보고 대충 이제 좀 합이 맞으면 그냥 내일부터 오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페이를 끝까지 먼저 말씀을 안 꺼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말씀을 꺼내시면 보통 뭐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 사실 프리랜서는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고, 저희가 항상 예전에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7대 3으로 받고 일했다. 물론 7이 임상심리 전문가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7대 3으로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평균은 사실 5대 5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페이인 거고, 그러니까 풀배터리가 40만 원 기준일 때 2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무조건 20만 원이 최소인 거죠. 근데 사실 풀배터리가 40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 차라리 그 검사 비용을 올려받고 20만 원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로딩은 충분히 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사실 뭐 거기 우리도 사실 그쪽에 기여할 이만큼을 기여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내 보고서가 뭐 그냥 삐뚤어맞뚤어 쓰는 게 아니고 당신 진단에 이만큼의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치료가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조금 더 뭐 병원의 신뢰성을 가지고 계속 방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먼저 좀 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적정으로 생각되는 게 사실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8만 원 정도 받으면서 풀배터리를 하면 보고서를 쓸 때도 훨씬 더 집중해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페이가 비는 만큼 로딩이 사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현장 요구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 하면 20만 원에서 맞춰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18에서 20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 이하로 불러도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 친구랑 얘기를 해봤을 때 거기에서는 그냥 정말 20만 원 밑으로 아주 간단한 브로셔를 만드는데도 20만 원 밑으로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게 시장가이고 그거 이하로는 아무리 지인 할인 뭘 다 해도 그거 이하로 가는 거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걸로 내 동료에게 물을 끼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 검사, 주의력 평가, 신경심리 평가, 해석 상담 비용 이거 은근히 껴놓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실 때 페이를 물어보실 때 20만 원을 받는 거에서 그러면 부모 검사가 들어가거나 주의력 평가가 들어가거나 해석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씩 더 추가가 되느냐를 따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포함 가격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시고 끝끝내 거기서 노라고 하면 거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나한테 맞춰주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막 바로 나와서 나 28만 원 줘 하면은 당연히 뭐 안 써줄 수도 있지만 적정한 가격 20만 원 이상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풀배터리 페이를 협상을 하고 해석 상담 비용을 협상을 하면 뭐 안 써주는데 무조건 안 써주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은 곧 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기로 했던 환자가 오지 않아도 나는 그 노쇼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남을 위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돈이라는 거는 네. 전문가 따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 정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임상 전공하시니까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1시간에 3만 원인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잘 협상해서 5만 원에서 시작하셔서 7만 원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7만 원 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센터는 7만 원을 주고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비율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5에서 7 정도를 이렇게 근로자에게 주고 있고 타 센터에서는 3만 원, 3.5 뭐 이 정도 많이 받으면 5만 원 이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5만 원 받는 것도 많이 받으시는 건데 그래도 저는 상담을 그래도 한두 케이스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스킬을 키우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5만 원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쪽에서 뭐 그렇게 많이 바래라는 표정으로 나와도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그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25에는 안 써준다고 하는데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취업하실 수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 센터에 한번 구인을 하고 있다면 저희 센터에서 구인을 하고 있다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말고 직원으로 들어갈 경우,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인데요. 사실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여러분의 경력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프리랜서는 정말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세팅이 정규직에는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면 저는 사실 정규직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죠. 뭐 연봉이 초봉에 월급 20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인문계열 박사학위자 중에 연봉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한 비율이 42.1%에 달한대요. 정말 절망스러운 결과죠. 네, 공대도 상황이 나쁜데 우리는 상황이 더 나쁘죠. 근데 다행인 것은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탈임상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임상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월급의 상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더하면 3천에서 4천 정도는 받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오히려 이제 프리랜서가 저는 하는 노딩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비해서 돈을 좀 못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정규직은 좀 더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모적이지 않다. 에너지를 좀 비축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선택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3천에서 4천이 뭐 되게 나쁜 조건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좀 협상해서 여러분들이 끝내 한 전문가 따고 3년 차 정도면 하실 수 있는 목표 연봉 5천 정도로 잡으시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3, 4년 차에.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거 임상하는 친구랑 같이 맨날 구직 사이트 막 보면서 우리 막 기업의 구직 사이트를 많이 보거든요. 기업 구직 사이트 보면서 막 실급여, 세후 실수령액 막 이런 거 막 터보고, 우리 갈 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되게 4, 5천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병원에서 슈퍼바이저라는 직급은 사실 천차만별로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빅5 가면은 4천 밑으로 받을 일은 없고 5천 정도 받고 5천 이상. 조금 더 되게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7천 정도 받으시는 분도 받고요. 그리고 빅5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급을 잘 찾아가시면, 그리고 저는 임상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기업 쪽으로도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지금은 요새는 좀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IT 기업에서 임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아가고 설명회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잘 보시면 임상 직군이 조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을 이제 사회과학 쪽 전문가를 뽑는 그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 자격증이 아예 쓸모없지가 않고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3, 4천이나 4, 5천은 그런 국가직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뭐 경찰 심리지원 센터나 뭐 이런 데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 가서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남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래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물론 조직 안에서 그거를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사측에서 기대한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공채가 아니고 특채로 이런 사람을 뽑아서 데려다 놨을 텐데, 사실은 거기서도 자기가 계속 뭐 좀 더 나은 내 역량을 발휘하려고 막 무진 애를 쓰지 않는다면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일 거거든요. 상사 입장에서. 뭐야, 쟤 뭐 한다 할 줄 안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별로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 자기의 이제 발언을 하고 뭔가 당을 열어달라고 하고 하는 거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릴 게 조금 한 두세 가지 떠오르는데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삼성 SBS에서 일하시던 분이 사실 거기서는 이제 외부 기업 안에서 뭐 사람들을 상담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에는 사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상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 실적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그래도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측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제 뭐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임원들이라든지 중년의 남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담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상담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상담에 대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뭐 자녀와의 대화, 뭐 소통이라든지, 뭐 조직 내에서의 관계 설정하기라든지, 부하 직원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강의를 기획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거나, 뭐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은 뭐 본인이 아무리 상사들이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계속 꾸준히 받으러 다닌다거나,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거기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받지 못한다거나, 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를 이제 정리를 두었다가 그 일을 충실히 하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주 업무가 방해받을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그 업무를 정리해주는 거면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보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페이를 받는 거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서 페이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자기 거를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근데 초봉은 협상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얼마 줄게라고 내려오면 거기 사인하는 게 한국의 문화이고, 근데 우리가 사측으로 이런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글쎄요, 뭐 연차가 오른다고 해서 협상이 정말 미국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이제 그런 나의 역량을 이만큼 보여주고 내가 좀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 되고 내가 없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쳐주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정말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종이 쪼가리에 전문가라는 종이 쪼가리 그 하나를 받고, 내가 정말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전문가가 정말 되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지 않은데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처음에 저 여기 그 일상임상심리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시는 그 원장님과 뭐 운영진 분들께서, 그리고 거기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에 맞는 대우를 받으셔야죠. 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처음에 어떻게 알고 저한테
구청에서 한번 강의 제안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당황했던 게 강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지? 한 10만 원 받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관해서 좀 상의를 드렸더니 그 강의를 많이 하시는 어떤 분께서 아니 석사 졸업하고 전문가도 땄는데 10만 원이 말이 되냐? 원래 보통 석사 졸업했을 때 30 정도 받고 박사과정일 때 30 정도 받고 교수 돼서는 막 이만큼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대충의 시가를 알려주셔서 그거를 제안했더니 그냥 알겠다고 그쪽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받는 게 결코 막 되게 너무 과분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그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상심리 전문가를 쓴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로컬 병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만큼 환자를 오래 보고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내려야 할 판단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진료 시간은 조금 더 짧아져도 괜찮을 수가 있고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그 로컬 대표와 같이 소통을 많이 할 때 얘기겠죠. 소통을 먼저 나서서 하고 상담을 만약에 그 진료 보는 환자를 상담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 같은 거나 자료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서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굉장히 요구적인 처음에 그 연봉 그 페이에 대해서는 요구적인 위치에 있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석사 2년, 현상 3년 이렇게 하는 게 그 종이 쪼가리이긴 하지만 그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 사실. 그리고 전문가가 맞다. 내가 수련 동안 열심히 했었잖아요.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유감스럽지만 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가 맞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은 나르하게 가지고 가셔도 초반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내 시간이 돈이라는 거. 그래서 내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로 그런 게 있어요. 수면 치료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 나보다 좀 선배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환자에게 쓰려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시간 안에 간략하게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내 시간을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데 쓰는 거는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을 쓰려면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돈을 내는 게 맞고 그게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누구나 내 시간을 쓰려면 합당한 돈을 내야 한다라는 거를 꼭 요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려치는 가격에 타협을 하여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고, 요번에 저는 의협이 그렇게 아주 끝끝내는 분열이 됐지만 정말 단단하게 뭉쳐서 국민들이 뭐라 하든 한 가지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한편으로 감명을 되게 깊게 받았거든요. 네, 우리도 너무 분열되지 말고 20만 원 밑으로는 개도 안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